자, 안녕하세요. 북성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중세 도시의 성립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이 중세 도시는 이제, 예전에 이제 있던 도시들 있죠. 이 고대 도시들이 한동안 중세 초창기 때 침체돼 있다가 11세기 이후에 인구가 증가되고 농업 생산 확대되면서, 뭐냐면 원거리 무역이 번창하면서 이제 도시가 발달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럼 이 도시의 발달 형성 과정을 좀 볼게요. 요 관련돼 가지고 99년도에 기출 문제 나왔어요. 이 도시의 형성 과정을 좀 보는데 요거 보다는 제가 사회사 심화 규제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284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요. 일단은 편령상인데, 편령상에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절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지역마다 움직이는 행상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행상들과 이 수공업자들이 처음에는 주교의 거주지나 영주의 성곽, 수요교통의 요지에 집단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수경지로 했다가 나중에 그 거주가 되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중세 도시들은 우리처럼 생각한 신도시 개념이 아니에요. 예전에 고대 시대 때 도시였죠. 근데 되게 고대 도시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요교통의 요통지에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었는데 중세 초창기 때는 그렇게 이제 팍 죽어 있다가 이때 이제 통합의 경제가 발달되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더 발전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구시가지 중심으로 해갖고 주변에 신시가지가 형성돼 가지고 이 신시가지가 이제 중심 옮겨서 이제 올라간 중세 시대 때 유럽의 도시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세기 이후부터 이제 인구가 증가되고 순수장원제의 발달로 순수장원제는 제가 이제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앞에도 좀 언급했어요. 지대 납부 형태가 그 당시 노동지대에서 선물지대나 화폐지대로 바뀌는 걸 이제 순수장원제라고 하죠. 그래서 순수장원제 넘어가는 시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보통 한 12세기 이후 13세기 이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장원제로 해갖고 토지를 보유하지 못한 이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장원제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잉여 자본과 잉여 생산물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이제 중세 도시고요. 그러면서 상공인층들이 이제 도시 주민들 중축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원래 애들이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가 구시가지가 있으면 이 구시가지는 성벽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주변에 몰려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신시가지가 형성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뭔가 기지가 필요하죠. 성벽이. 그래서 여기 주변에 그냥 새로운 성벽을 쌓고 나중에 구시가지에 있는 그 당시 봉건 영주들,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성직자들, 성직 제후들로부터 뭐 돈을 사거나 무역 등등 해갖고 여기를 이제 장악을 하죠. 그래서 여기를 무너뜨려. 여기를 구시가지를 합병을 해갖고 신시가지 영역을 확대시키죠. 그래서 형성된 것이 중세 도시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로 그 브루크, 그래서 여기 독일어로 이제 여기 보면 성벽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얘네들 브루크에 사는 사람들에서 부르주아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영주와 국왕부터 자치권을 획득했다. 이 과정을 이제 우리 뒤에 있는 꼬문 운동이라고 하는데 요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와 도시끼리 도시동맹을 결성해요. 대표적인 도시동맹이 한자 동맹하고 롬바디아 동맹 이렇게 있죠. 한자 동맹은 이제 북유럽 지역에 북독일 지역에 여기 잠깐만요. 북독일 지역에 결성된 거고 롬바디아 동맹 같은 경우에는 롬바디아 평원 중심으로 갖고 형성됐던 그 도시인데 도시 동맹인들인데 북이탈리아 지역이죠.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롬바디아 동맹이 심지어는 이제 그 당시 독일 황제군을 격파할 정도
막강한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학이나 대성당 등등이 도시에 집중되면서 중세 문화의 또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이 과정들. 그래서 발달 과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99년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넘어가서 꼬문 운동을 보죠. 이 꼬문 운동 관련된 내용은 한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3년도에 나왔고 예전에도 한 번 더 나온 것 같은데. 자, 꼬문 운동은 이제 그 왜 일어났냐? 요거는 좀 약간 정리가 좀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같이 서술형으로 돼 있어갖고 좀 그런데 요거는 각자 보시고 요걸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꼬문 운동은 이제 자치권 획득 운동이죠. 원래는 초창기 때는 봉건 영주도의 보호 아래 이제 그 도시가 성장했죠. 중세 도시가. 그냥 봉건 영주 입장 올 때는 도시의 이제 시장을 개선해서 시장세를 받아 먹으면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도시민들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봉건 영주의 군사력이 필요했고, 그리고 봉건 영주들은 시장세나 상품세 같은 것들 경제 수익이 돼갖고 도시 성장을 후원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점점 커지니까 이거조차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자음대로 이제 자치권을 획득하려는 운동이 11세기, 12세기 거쳐갖고 이제 이뤄지게 되는데 당연히 주도 계층은 시민계급, 부르주아겠죠. 그래서 부르주아 중심으로 자치운동이 전개됐다. 그래서 영주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특허증을 매입을 하거나 그냥 무력을 통해서 투쟁을 해서 획득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그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이탈리아형과 그 다음에 독일 이런 형들인데 잠깐만요. 롬바디아 동맹을 지금 정리를 잘못해갖고 이쪽으로 좀 올려주세요. 예. 자, 이탈리아는 자치도시 국가인데 이탈리아는 이제 영주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획득을 했다. 국왕후부터 봉건 영주부터 완전 자집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자유도시 형태는 이제 독일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자 동맹을 이제 결성을 했고 뒤에 이제 결성한 거야. 황제 직속으로 이제 하죠. 근데 자유도시들이 황제 직속으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당시 독일 황제들이 이제 독일 문제 관심이 없었잖아요. 황제 직속에 형식상 편입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거의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황제는 독일 도시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봉건 자유 그 어떤 자립을 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됐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외에도 내용이 좀 더 많으니까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남유럽형하고 북유럽형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죠. 아파치 매형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북유럽형도 보면 이게 자유도시형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안 나왔지만 공공기족들 도시에 추방하는 형태가 그, 그 북유럽형이요. 그래서 봉건 영주부터 자립을 하고 이제 형식적으로 황제에 직속되는 그 형태인데 공공기족들 도시 추방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여기 독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성직자 귀족들이 많았어요. 성직자 귀족들이 많아가지고 이들은 자체적으로 군사력이 없거든요. 예, 자체적으로 군사력이 없어요. 그래갖고 주로 도시민들이 용병을 사가지고 얘네들 쫓아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공공기조부터 자율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한계 직속으로 형식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도시 형태가 된 거고요. 그다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영주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획득해 갖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영주들이 강대한 그 무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용병을 해가지고 획득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형태가 뭐냐면 토스카나 지역 같은 데 있거든요. 이런 데는 이제 누가 통치를 하냐면 대개 보면 그 지역에 이제 성직자 제후들이 통치를 했던 거야. 네. 근데 얘네들은 좀 약간 북유럽하고 좀 다른 게 있어. 얘네들은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누구의 군사가 있군요. 그 밑에 기사 군대가 있어요. 기사군. 그러니까 그 뭐냐면 조그만 소형주들 있죠. 이런 소형주들이 이제 통치했던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뭐냐면 거느리면서 이제 뭐냐면 그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했냐면 이 소형주들, 기사 조그만 그 제후들 있죠. 이 제후들과 연합을 해요. 그래서 연합을 해갖고 이 성직제 제후들을 공격해서 이들로부터 그 지역을 장악을 해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독립을 했지만 문제는 얘네들 소형주들이 나름대로 뭐냐면 도시국가 공원 운동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게 얘네들을 정치권에 배제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을 뭐냐면 정치에 참여시켜서 도시의 이제 도시국가들의 이제 내용을 보면 되게 이들이 이제 뭐냐면 정치에 참여시켜갖고 그래서 이제 귀족이 되는 거죠. 도시 귀족들. 이 도시 귀족들 보면 이탈리아 도시 귀족들은 예전에 부르주아 출신들과 그다음에 그 공원 운동에 참여했던 그 기사 소형주들을 중심으로 하고 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공인가의 귀족 계급의 연합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완전히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자치도시 국가로 유지된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베네치아라든지 피사라든지 제노바라든지 등등 이런 도시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도시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형성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도시 국가와 자유도시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건 이탈리아고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르거든요. 프랑스도 그 당시 공원 운동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누구의 지원을 받았냐면 왕권의 지원을 받았어. 왕. 그래서 왕의 지원을 받고 그 도시의 자치권을 얻게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나중에 왕권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프랑스에 있는 도시의 자치권이 이제 프랑스 왕권 넘어가게 그래서 소멸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딱 간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유형을 나눠볼 수 있지만 프랑스 같은 이런 유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서기에서는 요게 있으니까 요거 중심으로 외워두세요. 또 복잡하게 들어가면 골치 아파. 알프스 북쪽의 귀족들은 공공 귀족들이 도시에 추방되고 되게 이제 이들은 성직자 귀족 제후들이니까 용병을 통해서 뭐냐면 철폐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 귀족들 배제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영주에게 돈을 지불해서 획득하는 거나 아니면 성직자 제후들이 기사와 연합해갖고 통치했던 곳은 요 소용주 기사들과 연합을 해갖고 성직자 제후들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이들과 상공인과 귀족 계급이 연합해서 도시 귀족이 된 다음에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자세한 유형을 이제 알려면 서강자를 읽어보시는 게 잘 돼 있어요. 서강자. 이 공운동. 근데 굳이 뭐 서강자까지 보고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서계만 충분히 봐도 공부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독립된 도시 같은 게 정치 기구를 보면 시참사회가 중심 역할을 했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 자체적인 시민군을 보여요. 근데 이 시민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냐면 징병제에 입각해서 했던 시민군도 있지만 대부분 프리랜스 용병이죠. 용병. 그리고 도시를 운영하는 도시법이 제정되죠. 그래서 그 중세시대 때는 간습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간습은 이제 좀 약간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자의적인 것도 특징이 있고 그래서 좀 약간 도시에 맞지가 않아. 도시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공간이고 성문화되고 좀 명시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시법이 제정됐고 그다음에 선서를 통해 상호 원조 및 도시에 복종한다. 그래서 선서 공동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다른 공공 공동체와 똑같아요. 보통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선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주하고 일반 신하들도 선서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쌍부적 계약 등기를 했고 그런 관계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민으로서 선서를 통해서
도시에 복종하는 거예요. 도시라는 그 상위 공동체에 복종을 해서 서역단체에서 자치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래서 이 꼬문 운동을 통해서 형성된 중세 도시도 일종의 선서를 통해서 형성된 중세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명서된 거, 명시된 권리들은 어디에 있냐면 특허청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 내부의 완전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입법, 재판, 징세, 예산권을 갖게 되고 귀족세를 견제해서 구간과 제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귀족세가 제외해서 구간과 제외했던 것은 저 독일이나 영국, 아니,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됐지만 이들 자치도시 국가들이 유지가 됐지만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은 나중에 왕권의 예속이 되죠. 이건 나라마다 좀 권리가 다르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도시라는 것은 그 중세가 이렇게 생겼으면 요 정도면 도시는 한 점에 불과해요. 근데 이게 매개로 여기에서 형성된 상품화폐 경제가 농촌에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것처럼 그 순수 장원제로 바뀌면서 화폐 경제를 침투시키죠. 그러면서 장원권제를 무너뜨리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근대사를 이행하는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도시다. 조그만 점에 불과했지만 섬에 불과했지만 그걸 매개해서 중세시대 넓은 봉건사회를 무너뜨렸다. 상품화폐 경제를 발달시키고 이렇게 해서 무너뜨렸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걸 이제 강조하는 학파는 피레네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너무 이제 서양의 도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그 대비해 갖고 동양의 어떤 농촌적인 측면을 대비하는 이렇게 그 대비시키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비판도 받아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나중에 전에 오리엔탈리즘 할 때 좀 얘기할 텐데 너무 도시를 강조했다는 거죠. 전에 얘기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그만큼 그때 뭐 서양의 도시가 발달했긴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도나 중국의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작은데 뭐 이렇게 의미를 두면서 이제 설명을 하냐 그런 비판도 있어요. 근데 뭐 교과서에서는 그런 관점에 서술돼 있으니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꼬문 운동에 살펴봤고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 설명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이제 스스로 자치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중세 도시는 자유도보 영주의 재판권이나 교회법에 해방돼서 독자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특수 법적 구역인데 아까 이제 시민들이 도시 내 질서 유지에서 도시법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 그 행정자치로서 시청사회라는 행정기관을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속 영주와 국왕의 친탈, 상성 그리고 상해를 보호하자 자치 요새와 시민군을 거느렸다. 도시 중세 도시의 의의를 보면요. 자, 이 중세 도시의 의의는 피레네 학파에서 이제 주로 중시하는 거예요. 피레네 학파에서. 피레네 학파는 도시의 점이 농촌의 면을 무너뜨렸다. 뭐 이렇게 하죠. 상품화폐 경제를 발달시켜서 그래서 얘네들이 근대로 넘어가는 어떤 큰 역할을 했다. 그런 관점이에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다른 관점도 있긴 하지만 되게 뭐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고 의의를 보면 일단은 중세 도시의 발달은 비봉건적이고 비농업적인 사회의 출현을 뜻한다. 예전에 이제 장원 같은 봉건적이고 농업적인 사회였잖아요. 그 다음에 시민계급이 성장하고 그다음 계약사상이 출현되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 발달 등 얼마 안 가서 주변의 농촌사회의 봉건사회를 결정적인 해체 작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계약사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뭐 도시법 아까쯤에 노마법, 뭐 계약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상공할 때 계약 같은 거 그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 뭐 사회 계약서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은 그러면 쌍부적 계약 관계는 뭐 계약사상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좀 다른 거죠. 쌍부적 계약 관계는 어디만 한정되는 거예요? 상부구조 정치만 한정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봉건적 속성을 갖고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계약 관계라는 것은 하부 구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경제 부분이나 사회 부분에.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좀 다른 거예요. 결이. 예. 자, 그러면 이제 상인조합과 길드 생산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시청사회를 만들고 나서 도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운영할 때 주요 역할을 했던 조합이 그러니까 시청사를 장악했던 조합이 상인조합, 상일길드예요. 그리고 상인길드의 영향을 받았고 수호길드가 이제 형성이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약간 서술 형태로 정리가 되었고 이걸 좀 정리해서 이제 볼게요. 이거는 제가 요걸 바탕으로 할게요. 음. 자, 길드를 보는데 길드는 동업조합으로서 직종에 따라 구성됐다는 거죠. 직종. 그래서 이것도 중세적 속성 중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모든 그 직종이 길드에 따라 구성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냐면 상공업자, 수공업 길드, 상업 그 공업 길드 외에도 뭐냐면 수공업 길드 외에도 길드가 많아요. 예를 들어 대학도 일종의 길드죠. 이 직종에 따라 구성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좀 길드도 대학 길드는 알고 있을 테고 심지어는 창녀들이 모여있는 창녀 길드도 있었어요. 이것도 직종이잖아요. 우리 입장을 땐 도덕적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대학이나 창녀나 하여튼 여러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직종 상인들도 뭐 여러 가지 직종도 있겠죠. 수공업자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직종 분력 구성이 돼 있다.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서 그 영향이 있어. 이 길드가 직종 분력 구성돼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 유럽의 노조들은 산업별 노조가 발달됐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는 없죠. 일단 노조 바뀌려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식으로 직장별 노조가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길드의 영향 때문에 같은 업종의 노동조합이 많아요. 뭐 금속 노조, 자동차 노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직종별 노조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여러 그 사업장들이 모여가지고 노조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원권이 셀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있긴 있지만 산업별 노조보다 우리나라는 직장별 노조가 강한데 유럽이 그런 것도 이제 강했던 것이 이 길드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자, 하여튼 좀 볼게요. 자, 길드의 목적은 구성원 상원 간의 단결과 시장 독점을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처음 만든 것이 상인 길드고요. 나중에 만든 게 장인 길드죠. 수목업자 길드. 자, 상인 길드가 왜 만들었냐면 상인 간의 공동이익과 안정도모를 추구한 공제조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제조합이나 친목적인 어떤 성격을 만들었어. 그런 조약을 처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송 도중에 상실된 물품 지원. 그 당시에는 뭐 국가 권력이 확립됐던 것도 아니고 예, 이런 도도망이나 이런 것도 정비되지 못하다 보니까 도둑죄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컸어요. 그 리스크를 이제 상인길 등에서 보완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 회원 유가족들 부양, 학교 경영, 종교적 축제를 간장해줬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적 축제가 왜 필요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시장이 형성되면 예전에는 이제 5일장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온갖 서커스단이 오고 막 노래도 부르고 차력수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이제 보다가 그 물건을 팔면 구매를 하죠.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종교적 축제를 자주 열어야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물건을 갖다 팔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축제가. 예. 자, 후기 때 들어가면 애들끼리 이제 배타적 권리가 형성돼. 그래서 조합사의 경쟁을 배제하고 이윤을 획득하고 기회를 균등 보장하기 위해서 상품과 생산, 유통 단속을 규제 단체가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조합원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타적 막죠. 그리고 이런 이제 상인 길드 중에 이제 지도부들이 대상인들이 일종의 길드 운영과 도시 행정을 장악해요. 그래서 시참사회를 그들이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도시 귀족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중세 후기 때. 그래서 도시 귀족들이 도시 행정을 장악을
독점했기 때문에 나중에 반란도 있나.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다음에 장인 길드를 볼게요. 장인 길드는 여기 보면 이제 상인 길드가 이제 분리되죠. 원래 상인 길드 있다가 상인 분리 길드와 분리해서 독립의 도시 행정에 참여권을 일부 획득했고요. 그다음에 이 수공업자 길드, 장인 길드도 직종 분류 구성이 됐어요. 자기가 만든 물건에 따라서 직종 분류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들끼리 이제 그 안에서 장인, 직인, 도제 같은 신분적 계층이 형성되죠. 이렇게. 도제는 그냥 신분만 하는 거고, 직위는 이제 정식적으로 직원으로 고용돼 갖고 몇 년 동안 이제 일을 하다가 일정한 심사를 거쳐 갖고 장인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예.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인 집안에서 계속 장인들만 배출되고, 나중에 직인이나 도제는 더 이상 장인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사다리를 치워버리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861번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 자, 중세 수공업자는 크게 장인, 그 다음에 직인, 견습공, 이걸 이제 도제라고 하죠. 세 신분으로 구분됐다. 자, 견습공은 어릴 때부터 장인 집에서 하숙하고 견습비를 내면서 수년간 기술을 익혔죠. 근데 견습 기간이 지나면 비로소 직인이 되고 임금을 받고 일을 했고요.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작품을 소속 조합에게 제출해서 엄격한審사를 받는데, 이때 심사를 통과된 제품을 마스 작품이라고, 마스 장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장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중세후기 들어가면 여기에서 도제에서 도제에서 직인 장인을 올라갈 때, 요 직인에서 장인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얘네들이 그 차버려서 장인 집안은 장인만 나오고 그 나머지는 장인이 올라가지 못하죠. 직인들이 이제 여기에서 도시에서 이제 도저히 장인이 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이 어디 가요? 나중에 농촌으로 가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농촌 수공업의 어떤 바탕이 되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얘네들은 동일업종에 독점권을 수여하게 되는데, 이건 생산 판매를 독점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쭈프트 관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규제를 하냐면 원료, 기술, 품질, 생산량, 노동시간, 가격, 임금을 통제하고요. 성원 외에 영업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범위 내에 농촌에서 동일 상품 생산을 금지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쭈프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쭈프트 관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건 언제 때냐면 뒤에 지리산을 발견 이후, 상업혁명 이후부터 이제 무너져. 물론 조금씩 예전에 이제 농촌수공업이 있어갖고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상업혁명 이후에 무너졌다. 네. 상업혁명 후에 이제 돈이 철저히 넘치잖아요.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졌죠. 근데 물건은 없어, 시장에. 왜냐하면 장인길드에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막대한 이제 물건을 이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점 구조 쭈프트 관계를 풀 필요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런 주로 농촌 수공업 지역에 가서 직인들에게 이제 물건을 시켜가지고 선대제 방식으로 해갖고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쭈프트 관계가 없어지고 점점 길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길드는 초창기 때는 산업 발전의 기회수나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시의 경과함에 따라서 경제 자유로운 발전을 오히려 저해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장점은 나름대로 초창기 때는 큰 공헌을 했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경쟁을 막고 영업을 독점하는 폐쇄적 성격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길드 생산이 적체되면서 나중에 이제 길드에서 이제 빠져나온 직인들이 농촌에 가서 농촌의 기술을 확산시키죠. 그래서 상업용을 계기해서 길드체를 무너뜨리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는 평등한 그 조직이었지만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부유한 소수인의 종합원이 장악해서 운영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건 상인 길드나 수공업자 길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장인 집안에서 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부 대상인들이 이제 도시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드의 성격은 수공업자 성격 길드나 상인 길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다. 그래서 상인 조합하고 그다음 수공업 조합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거기에서 이제 쭈푸트 관계 용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변화를 보자. 자, 이 도시의 변화는 13세기에서 14세기 넘어서 이제 드러났는데 13세기 후반부터 도시 안에서 계층화 현상들이 일어나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도시가 이제 큰 변화를 일는데 특히 14세기 중엽에 이제 흑사병이 돌면서 인구가 그냥 많이 없어지게 되죠. 예, 많이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등 해가지고 여러 도시 변화들이 일어났다. 좀 볼게요. 자, 도시의 쇠퇴를 보면 일단 14세기 중엽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감소는 도시의 경우 농촌보다 더 심각했죠. 왜냐하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밀집도가 크잖아요. 인구 밀집도가 크다 보니까 농촌보다 이런 그 전염병 확산도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는 상품의 공급 과잉과 전반적인 수요의 대표적인 감퇴를 초래했다. 네. 그래서 이 공급이나 이 공급 과잉도 어떤 그런 인구가 주는데 공급이 느느냐 그건 아니고요. 공급이나 그 수요도 다 감퇴했죠. 인구가 줄으니까 만드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나 구매하는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근데 만드는 속도에 비해서 이 뭐냐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구매하는 사람도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올 때 이 공급 과잉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 과잉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예. 죽는 속도가 생산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게 공급 과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공급 과잉이 나면 물건이 잘 안 팔리는 겁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침체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13세기 후반 때부터 이 도시 내에서 계층화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거기에 이제 상인 계층들 보면 상층 부르주아, 소시민층 부르주아, 상인 계층 상공업 계층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도시 프롤레타 계층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상층 부르주아들이 시 참사회를 주로 장악을 해서 그 뭐냐면 이들이 이제 뭐냐면 대상인들이죠 주로 이들이 해갖고 도시 귀족이 되고 시행정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가 뭐냐면 벌어지고 나머지 애들은 거의 되면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항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처럼 장인 집안에서는 장인만 계속 나오는데 이제 직인이 장인이 되는 걸 아예 이제 막아놔요. 등등.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문제점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도시의 반란이 났다. 네. 그래서 이 도시 반란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4세기 정도 들어가면 도시 반란들이 일어나는데 자, 도시 반란은 이제 전반적으로 도시 계층의 양극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상층 부르주아가 도시 귀족화되면서 시행 정권을 배타적으로 독점했고요. 다수의 임금 노동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도시 믿는 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 이런 것들. 예. 그 이제 여러 나라인데 이제 대표적인 관련들 보면 포항드 지역에서 여러 도시 관련이 있다. 포항드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모직물 생산이 중심지죠. 그래서 자본가적 상층 부르주아에 대해서 도시 프롤레타가 반항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도시 반란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여러분들 백년 전쟁 있죠. 이 백년 전쟁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해요. 뒤에 좀 얘기했지만 그 백년 전쟁의 배경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지역이 프랑드 지역이군요. 프랑드 지역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벨기에 원래 북부 지역이죠. 주로 이제 네덜란드어권을 이제 사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이제 영국의 양원을 받아들여서 모직물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랑드 직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네. 자본가족 그 도시에 있는 상층 군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반란에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 왕이 개입을 하죠. 프랑스가 왜냐하면 프랑드가 그 당시 프랑드가 그 프랑드 귀족이 그 제후가 프랑스 왕한테 충성 맹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프랑스 영향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영국이 이거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국은 또 프랑스하고 관계적인 어떤 이해관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 지역을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가 대립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런 배경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그 당시 프랑스 지역의 도시 반란 지역이었다. 수공업자들 반란 이런 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치오필 반란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이탈리아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이건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핀란드에 발생한 소모공들 반란이다. 소모공은 이제 뭐냐면 양털 있죠. 양털을 이제 뭐냐면 직조하는 기술자도 있어요. 이 사람을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그 당시 길드를 조직할 권리가 없었던 소모공들이 노동과 임금을 착취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들의 욕을 보면 그들 자신이 스스로 길드를 결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고 독자적인 사법권을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 근데 이제 이 반란을 이제 본 중상층들은 입장에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띌 수밖에 없겠죠. 저기 좀 낮은 계급의 수모공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주장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그 중상층들이 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때 이제 메디친가가 등장을 해서 이 반란을 진압을 했죠. 네. 초기 때는 성공했지만 곧바로 중상층의 그 지지를 받은 메디친가가 이 반란을 진압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반란을 계기로 해서 메디친가가 금융자분이죠. 이 강원이 큰 왜냐면 그 그러니까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치오피의 반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공했지만 나중에 메디친가가 이제 중상층의 지지를 받고 이제 뭐냐면 그 집권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반란하고 좀 약간 연결된 게 뭐냐면 그 프랑스에서 일어난 반란이 있어요. 여기는 뒤에 안 나, 뒤에 그 백년 전쟁 관련돼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여기 아띠아 그 발음하기 좀 어렵네요. 에띠아는 마르시안 반란이 있어요. 백년 전쟁의 도중에서 일어났던 난이거든요. 상층 부유주의 계층들이 주도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백년 전쟁에 연결됐어요. 그 당시 이제 그 백년 전쟁 와중에 많은 정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금을 꼭 징수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때 그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과정에서 염세, 염세는 이제 왕실 재정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요걸 이제 뭐냐면 소금 판매를 독점해서 염세를 부과를 하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인두세 같은 걸 신설하고요. 그다음 자본가로부터 대규모 돈을 차입을 하고 합회 계주를 하죠. 악한을 발행해. 금과 은한데 금과 은의 함량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악한을 발행해서 채무를 갖고 양한을 징수해요. 왕실에서. 그러니까 자본가부터 돈을 차입한 다음에 그 돈을 악화로 이제 채무를 갖고 그 세금은 양화로 징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아래 이제 전쟁이 계속 프랑스가 패전을 하니까 뒤에 좀 얘기했지만 왕태자 샤르가 그 당시 이제 후에 사류 5세인데 전쟁 비용을 마련하고, 그 앞에서 이제 부왕이 백년 전쟁 와중에 이제 뭐냐면 그 포로 잡혔어요.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 왕 장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하니까 그 전비를 그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탐부회를 소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파리상이 종합장이었다. 이때는 마르셴이 중심 단계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세금 징수 개혁, 화폐 개조의 중지, 그다음 산부의 정기적인 소집 등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이제 그 농민군 짜클리난이 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농민군과 제휴하려고 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시민계층들, 그러니까 이제 상층 부르주아 계층들은 이 무식한 농민들을 믿을 수 없다. 얘네들하고 좀 약간 코드가 다르고 좀 약간 마인드가 다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안에서 마르쉐를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마르쉐를 살해당해서 결국에 진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서 자치 동시에 이제 독립성이 삭감하고 왕권의 통제를 강화하고요. 원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의 왕을 도움을 받았고 꼬문운동을 성공한 친구도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뭐냐면 이 자치권이 다 왕권으로 이제 중앙 권력으로 통합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리의 자치권도 요걸 계기 위해서 왕권 통제 밑에 들어가고 있고, 예전에는 세금을 부과할 때 3부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부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3부회 거치지 않고 정규적인 세금을 부과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계기가 됐던 것은 이제 에티에르 마시고, 요 정규적 세금 부과 관련된 내용 가정은 서양사 강좌에서는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전쟁 초기 때는 일일이 이제 뭐냐 전배 거둘 때 3부회를 통과해서 거뒀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3부회 그 뭐냐면 결정을 거치지 않고 왕이 자의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징세원도 3부의 관리들 3부의 요원들이 징수했지만, 나중에 징세원 자체를 징세 그 하는 관리들 3부가 아니라 왕이 임명해서 관리들 임명함으로써 이제 징세권을 독점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장기화를 통해서 조세 징수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게 서양사 강자의 내용이고요. 서기에서는 앞에서 한 것처럼 요걸 계기로 해갖고 상별 거치하고 정규적인 세금 부과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전쟁의 장기화의 배경이고, 이건 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에티에르 마르시엔이 이제 우리가 정형적인 도시 발전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상층 부르주아 계층이 주도했지만 도시 안에서의 어떤 그 하층민들이 상층민들 대응해갖고 이런 도시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프랑스 왕실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서무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에 도시 상층부에서 외재적 요인 따라서 일어났기 때문에 전형적인 도시 반란은 아니지만, 일단 도시 반란의 그런 형태는 띄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백년 전쟁 할 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 그럼 도시 반란의 의의를 볼게요. 중세적 도시 경제가 그 속에 자라나고 있던 발전된 상공을 통제가 더욱 발전시키기엔 너무 협소하고 부적당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예. 그래서 뭐 길드의 통제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양극화, 예. 도시귀족의 어떤 등장 등등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특권적이고 폐쇄적인 중세 도시의 길드적 생산체를 넘어서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에 출현하는 예고하는 조짐이었다. 얘기인데, 요거는 뭐 그냥 바라보시 그냥 그런 관점이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를 대신해 상공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심, 그러니까 새로운 집권적 통일 국가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상인 자본가 수련을 보기 전에 여기 좀 밑에 적혀 있는 걸 볼게요. 그러면 모든 도시에서 도시 반란이 일어났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일어났던 곳이 프랑스 지역, 그다음에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 물론 이제 베네치아를 제한, 필렌체 이런 도시들, 그다음에 독일 북부 도시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안 일어난 곳도 있어요. 어디냐면 이탈리아 북부 도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일어났는데 베네치아는 안 일어났어요. 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일부 도시를 좀 한자 도시에서는 도시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도시 발달이 거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런 도시들은 상층 부르주아가 폐쇄적인 이기적인 가두적 지배체제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나름대로 포용성 있게 나름대로 민주적으로 운영했다는 그런 것들이죠. 상업을 부유해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배층을 새롭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피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계층이 어떤 상승, 계층 상승이 상당히 자유로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대한 왕권의 통제가 강해서 억제가 가능했다는. 영국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꼬문 운동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되게 좀 약간 다른 그 대륙에 있는 도시들과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중세 시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국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런 왕권이 강했죠. 예, 프랑스에 비해서.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상인 자본가들 출연을 봐야 되는데, 상인 자본가들은 이제 배경을 보면 영국 모직물 공원의 성장, 그 다음에 새로운 무역로의 출현, 그 다음에 대금융업자 출연이나 선대적 경영 방식, 상인 자본가,
그다음 왕권의 결합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건데 자 먼저 볼게요. 영국 모직물 공업의 성장을 볼게요. 양모 수출국이었던 영국은 100년 전적 양모 수출하기 어렵되자 자국산 원료를 이용해서 모직물 공업을 육성했다. 그래서 14세기 중요에 들으면 100년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스트 유행이죠 등등 해갖고 이제 영국이 이제 프랑스 지역에 이제 양모 수출이 이제 잘 안 되니까 프랑스 기술자들이 영국에 많이 들어와. 그래서 그 프랑스 기술자들이 이제 알려준 그 직모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영국산 영국산 약물을 이용해갖고 오직물 공업을 육성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면 상인 자본가의 출현 과정에 그 배경이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성공한 자본가 한 명이 있는데, 요게 그 서계에 나와 있거든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예, 읽어보시면, 그때 누구였냐면 그때 잠깐만, 양모 자본을 해갖고 승전하는 그 계층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그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 그 사람 이름을. 예.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양로 상인조합 같은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상인자본 중에 양모 상인자본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왕실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요. 그 대가로 양모 수출의 지정왕국이 지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했다. 그래서 양모 상인조합 같은 거 등장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인자본가들이 출연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새로운 무역로가 출연했다는 거. 그때 이탈리아 갈레선들이 이게 무장 갈레선이죠. 자체적인 무장 갈레선인데 남북을 연결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브롤터 그 해협이 원래는 거기에 무술 해적들이 가득 찼는데 얘네들이 자체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내륙 무역공보다는 이렇게 직항로를 이용했죠. 지브롤터를 통해서 대서양을 건너갔고 대서양 연안을 거쳐갔고 그 영국이나 네덜란드 그 다음에 북유럽까지 갔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상인 자본까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육로선 베네치에서 알프스 넘어가서 아우크스부르크에 거쳐서 북쪽의 북해연안 같은 한자 도시로 연결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금융업자들이 출연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대표적인 금융업자들이 어떤 금융업자들은 메디치인가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후보가 예.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금융업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메디친과 같은 경우에는 상인 제조업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걸 축적된 자본을 배경으로 메디친 은행을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 피렌체의 도시 행정을 장악을 하죠. 예. 근데 이 메디치가가 몰락한 후에 그 누가 또 후고가가 등장해요. 후고가는 독일의 금융제국 거세, 자기는 독일 바탕으로 했고 합스부르크와 또 뭐냐면 결탁을 하죠. 예. 그래서 상당한 이득을 또 취했던 후고가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합스부르크의 금융가가 돼서 그 당시 합스부르크 왕실 특혜로 헝가리와 티르 지방이 은과 동강을 입수해서 16세기 전반기 때 상당히 뭐냐면 전성기를 맞이했던 가문이 이 후고가 가문이죠. 예. 그래서 이들은 그 선대제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선대제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이제 상해 물주들이 앞에 이제 수공업자 생산 시설 장악해서 수공업자들의 직무나 이런 걸 빌려주고 그 대신 유통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사 시간 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선대제 경험이 확대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상인자본과 왕권이 결합됐다. 그래서 얘네 상인자본들은 왕에게 정치 자금을 빌려주고 왕은 얘들에게 뭐냐면 여러 가지 특권을 주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보가라든지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자크 캐나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크 캐나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 사유칠세하고 격탈을 해가지고 그 당시 왕실 재정과 조폐국 책임자로 임명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요. 그래서 몰락을 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제 상인자본과 왕권의 결탁이 일어났다. 그래서 14세기 이후부터 대규모 상인자본가들이 출현했고요. 이게 지리상에 발견한 이후에는 상업자본가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자세한 내용도 이제 소개해 있긴 한데 이 정도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참고로 후보가도 여기도 이제 메드친가도 나중에 몰락하고 후보가도 몰락을 해요. 네. 애들도 이제 상인점 왕권 결합이 많이 좋아서 그런데 왕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파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후보가도 처음에는 왕권 결탁을 또 왕권과 결탁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긴 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심리 후반에 들어가면 신대륙의 기금속이 대량으로 또 유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유럽의 강성이 쇠퇴되고 결정적 에스파니아 왕이었던 필립 2세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필립 2세가 이제 돈을 안 갚게 또 개짜는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망해버린 거죠. 네, 후쿠오카가 하여튼 뭐 뒤에 망하긴 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에테나 마르샤에 관련된 내용 좀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발달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농촌의 변화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농촌 변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도표 가지고 먼저 설명한 다음에 넘어가기도 하죠. 이 부분은. 제가 도표를 그렸는데 이게 아마 글씨가 엉망이라가지고 잘 안 보이실 거야. 근데 이제 대충 보면 이게 이제 그 서양사 강의하고 서양사 개론 그다음에 교과서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도표를 만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는데 근데 서양사 강좌가 있죠. 서양사 강좌는 좀 약간 다른 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서양 중세사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니까 저도 뭐 서양사 강좌를 평가할 수는 없는데 일단 개론 수준이나 교과서 수준에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강좌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예전에 작년에 했던 강독 강의 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서양사 강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서양사 개론 좀 관점 하겠죠. 그게 이해하기 편하실 거야. 그래서 서양사 개론이나 교과서 입장에서 좀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대개 보면 크게 이제 세 개를 나눴어요. 이 세 개 나눈 게 제가 이제 인주 나눈 거예요. 고정장원기, 순수장원기, 그다음에 장원제 해체 시기 이렇게 이제 보는데 되게 이제 그 봉건제 중에 이제 하부 구조가 장원제가 형성됐다고 했죠. 이 장원제 관련된 내용이요. 상부 구조는 이제 강력한 왕권이 등장하면서 해체된 거고 이 장원제 같은 경우에는 상파화폐 경제 발달 등등 해서 해체가 되는데 먼저 고전장원기 볼게요. 고전장원기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노역지대죠. 영주 직영지가 있고 영주 직영지에 뭐냐면 농민들이 2, 3일 동안 일을 하면서 지대를 납하는 고종장원제인데 이 고종장원제가 형성된 시기는 그 9세기 때야. 이 9세기 때가 어떤 시기죠? 그 당시 뭐 노르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자르라든지 이슬람 세력들 같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고종장원기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게 완성된 형태가 11세기 때야. 11세기 때 들어가면 이때 무로만족들이나 뭐 이런 이민족의 침입이 이제 격퇴되거나 이제 뭐냐 없을 때야. 그러니까 평화 시기가 시작됐던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돼요. 인구가 증가되면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농업 생산량이 발전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바퀴 달린 무거운 쟁기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마 시대 때 잠깐 사용했던 삼포제가 들어와서 일반화됐다든지 그 다음에 소관이나 말을 사용했죠. 마력을 사용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철제 농기구 보고 뭐 시비법 항상 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 기관도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기 시작했다. 그 시기가 이제 대략적으로 11세기에서 13세기 후반때 요 기간 때 상당히 이제 발달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때 들어오면서 무슨 장원제 넘어가냐면 고전 장원제에서 순수 장원제 넘어가요. 그래서 서양사 강의에 보면요, 물론 생산물지대와 화폐지대가 딱딱 언제 이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나 뭐 네덜란드 발달된 그런 지역들의 중심으로 보면 서양사 강의의 기준을 보면요,
생산물 지대 같은 경우에는 11세기부터 13세기 때까지 생산물 지대였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농역 지대가 아니라 생산물 지대도 바뀌게 되죠. 영주 직영지가 이제 독자를 경영한 사람도 있고, 어떤 데서는 직영지를 보유주로 해갖고 나눠주면서 대신에 생산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가서 화폐지대도 바뀌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언제 때는 13세기 때부터 이제 시작돼갖고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14세기, 15세기 때 일반화됐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직영지가 소멸되고 농민 보유주가 증대되고요. 그다음에 직영지가 소멸되지 않더라도 직영지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직영지를 자기가 영주가 와갖고 직접 경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등등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등등을 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 영향으로 해서 생산물 지대나 그다음 화폐 지대로 받게 된다.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도시에 가서 그냥 물건을 팔고 사는데 되게 편하니까 이거 스스로 이거는 이제 영주들이 원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나갔던 중세 경제가 이제 점점 이제 한계점을 이제 도달하기 시작한 것은 13세기 후반대야. 13세기 후반대에서 이제 그 패스트가 유행하기 시작한 14세기 중반대까지를 어떤 시기라고 하냐? 서양사 강의에서는 14세기 위기의 맹화라고 해요. 14세기 위기는 이제 14세기 중반에 패스트가 유행되면서 14세기 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의 맹화가 이미부터 조금씩 등장하니까 위기가 나타난 조짐이 여기 13세기 후반부터 등장했다는 거야. 왜 13세기 후반 때 이런 것들이 등장했냐? 14세기 위기 맹화가. 자, 요거는 멘델스 법칙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멘델스 법칙은 한계 생산 수학의 체감법,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있거든. 또는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인데, 되게 정근대 시대 때는 주로 이제 농업 생산력이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한계가 있었어. 주로 이제 생산량을 증대시키려면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 투입을 하고 자본을 투입해 갖고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상업혁명 이전까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노동력하고 자본을 투입하고 근본적인 어떤 생산력 혁신 없이 그것만 계속 투입을 하고 갈아 넣을 경우에 어느 일정한 지점에 오면 한계점이 도달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오히려 이 한계점이 도달할 때는 그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많이 투입하면 오히려 감소되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여기까지 많은 인구를 여기까지 먹여 살렸지만 더 이상 이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생산량을 배출하지 못하죠. 생산력의 한계 때문에 한계 생산 수학 체계의 법칙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 관계 기간에도 한계가 있고 지적 구간, 기술 혁신 부족 등을 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인구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생산력 자체는 그 정점을 일어나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인구가 먹여 살릴 수 없죠. 근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곡물가가 상승하고 그다음 물가가 상승하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농민 부담이 가속화됐다.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냐면 인구는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곡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되니까 1인당 돌아가는 이제 곡물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못 먹고 못 사는 애들이 늘어나면 돼서 있는데 이때 때만치 이제 뭐가 들어온 거야? 이 패스트가 들어온 거야. 패스트.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패스트가 유행하더라도 명령이 있으니까 자체 명령이 있으니까 극복할 수 있는데 패스트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체 명령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4세기 중반에 확산된 패스트 때문에 유럽 인구 3분의 1이 갈아 없어지고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원제가 이제 해체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패스트 유행이 이제 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떨어지게 되고 농업 생산량도 떨어지게 되고 인구도 감소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하면서 그 당시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면서 임금도 상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등등. 그래서 이제 임금이 상승되니까 그 많은 이제 임금이 상승하니까 인구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봉건적 반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반발해서 농민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진행 반응이 이제 농도의 지위 상승과 연결해서 농도 해방을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 이거 좀 잘못돼. 곡물가 상승이 아니라 곡물가 하락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장원제 해체가 이제 있는데, 장원제 해체가 이제 요 시기와 요 시기 동시에 일어나요. 예. 그래서 요 시기 때는 앞에서 얘기한 좀 직영지가 소멸되고 농민 보유지가 늘어나면서 이제 농농 해방이 일부 시작되고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제 경제적 관계도 좀 진전되기 시작했던 시기죠. 근데 요 시기 때도 또 농민들이 유지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화폐 지대를 많이 받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됐죠. 물가 상승해서. 그러다 보니까 농민 부담이 감소돼서 남들 농민들이 유리했고요. 그 다음에 14세기 위기부터는 패스트가 유행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서 농노의 지위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농노 해방이 확대되면서 이제 뭐냐면 장원제가 완전히 해체됐다. 그래서 14세기 위기 거쳐서 15세기 넘어가면 이제 장원제는 그 유럽, 서유럽에서는 없어지게 돼요. 유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데는 없어지게 되죠. 근데 이거는 서유럽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 동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럽에서 장원제가 해체된 시기 이후 더 강해지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동문제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 표를 가지고 제가 좀 한번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야. 그래서 1시기 때는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장원제가 해체 조짐이 보이고 2시기 때는 화폐 가치가 하락되면서 농민 부담이 감소되면서 장원제가 해체돼 나가고 그 다음에 요 14세기 위기 때는 패스트가 유행되면서 노동력 부족에서 장원제가 해체돼 나가고 그래서 14, 15세기 거쳐갖고 완전히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전에 한번 장원제 해체 과정 관련된 내용이 요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뭐 개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어느 한 시가 딱 떼어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요구니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표를 다시 설명할게요. 자, 앞에서 이제 요기 시기 때 11세기부터 13세기 시기 때 그 당시 인구가 증가되면서 생산의 발전이 일어났다고 했죠. 토지 기간도 많이 나고 그 관련된 내용 보면 여기 보면 인구가 증가되고요. 자, 생산력 발전 토지 기간하면서 잉여 생산물 비농업 인구가 일어나죠. 그러면 유통 경제가 형성되고 상인과 공인계층이 형성되면서 이들이 도시에 몰려들면 도시가 발달되고 도시와 도시와 연결하는 먼거리 산업이 발달되기 시작하죠. 요 시기까지 얘기고요. 그러다 이제 정체가 좀 걷다가 이제 봉건제 위기가 찾아오죠. 여기 14세기 중반 때 이때 봉건제 위기가 출발돼 1450년에서 여기까지 이건 패스트와 관련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죠. 여기. 자, 11세기, 13세기 때, 그러니까 13세기 정확하게 중반기, 그러니까 우리가 14세기 맹학이 오기 이전까지 그 당시 농촌사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10세기 말 이후부터 이민족의 침입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노르만족들이 이제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방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돼 나갔으니까. 그다음에 인구가 증가되니까 농업 기술과 영농 방식의 도입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퀴 달린 쟁기를 사용하죠. 그래서 바퀴 달린 쟁기는 무겁기 때문에 신경이 가능하다고 돼요. 신경이 가능하니까 그 당시 깊이 가기가 가능하고 깊이 가기가 가능하니까 지적소모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삼포제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전국 통신을 세 개로 나누죠. 추경, 동경지, 추경지, 후경지. 3년 주기 천에도 도가는 경영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소보다는 말을 이용했다. 그래서 삼포제 때 이제 그 말에 살렸던 기디까지 생산을 하거든요. 말은 이제 기디를 주로 먹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주로 하죠. 그래서 기디는 주로 추경지에서 생산돼요. 네, 추경지. 기디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추경지는 기디, 콩, 보리 이렇게 있고 추경지는 주로 밀 이렇게 하는데 요 기디는 이제 주로 추경지에서 이제 추경지 아니 충정지에서 생산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주로 산포제 실시해서 말의 사료인 귀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말이 이제 보행을 도왔던 편자 같은 걸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말이 이제 어깨면은 멍에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개간 사업들이 이제 행해지죠. 간척이나. 그래서 생산량 증대나 인구 증가 등을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엘베강 동쪽 지역에서 시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발트해 연안과 뭐 다뉴브강 따라서 전개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세는 지역도 요 당시에 만들어진 거야. 그 네덜란드 지역이나 그 다음에 그 롬바르드, 토스카나 지역 이런 지역에서 뭐냐면 개척 사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농업 생산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잉여 인구들과 잉여 생산물이 발달되면서 자연스럽게 아까처럼 연결된 상업과 도시가 발달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원제 붕괴 과정인데, 이게 설명이 좀 근데 하여튼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장원제 붕괴 과정은 예전에 93년도에도 나왔고 00년에도 한번 이제 서술형 형태 나왔거든요. 장원제는 크게 보존 장원제, 순수 장원제, 그 다음에 순수 장원제, 자원제 자체를 해체시키는 그렇게 했는데, 요건 주요할 거는 이제 엘베강 이서지역. 그러니까 그 독일 서쪽 지역이죠. 독일 서쪽 지역. 그래서 뭐 프랑스, 영국, 뭐 네덜란드 같은 그 당시 유럽에서 선진 지역 같은 지역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크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순수 장원제 등장시기야. 그래서 순수 장원제가 아까처럼 뭘 받는다고 했죠? 생산물 지대나 화폐 지대 이런 걸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영지 경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면서 영주들이 직영지를 농민들에게 임대를 했죠. 그러니까 농민 보유로 바뀌게 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영주들이 직영지 강화를 더 한 것도 있어요. 지역마다 달라. 네. 직영지에 갖고 자신이 직접 가서 이제 관리 감독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경향을 말한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입대하고 이제 지대를 직영지 가서 받는 노동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화폐나 현물로 납부하죠. 지대 급납화가 일어나. 지대 급납화. 그래서 화폐나 현물로 납부를 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모두 동일하게 일어난 건 아니야. 화폐 그 지대 급납화가 그 잘 된 건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대 급납화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주 장원, 그러니까 장원 영주들이 뭐 지대 외에도 뭐 헌물 납부라든지 요역이나 부역도 같이 했다고 했죠. 이것도 다 급납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납물도 헌물 납부도 이제 급납화 시키고, 그 다음에 요역도 급납화시키고 그런 경우 많았고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프랑스는 잠깐 보면 도표에서 네. 급납화가 화폐지대는 이제 그래갖고 이거 화폐지대 이제 급납화가 이제 일어나긴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화폐지대 같은 급납화에서 부용노동이나 이런 것도 확대했는데, 부용노동은 이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납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영국 같은 게 됐는데 프랑스 같은 게 잘 안 됐어. 프랑스는 왜 안 됐냐 하면, 프랑스는 화폐지대 지대 급납까지는 됐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은 이제 뒤에 이제 뭐 공납 같은 거, 그러니까 생산물 공납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지대 외에도 자기가 특산물 같은 거 갖다 바치는 거나 요역 같은 거는 직접 수행을 하는 방법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뒤에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영국은 완전한 급락가 되는데 프랑스는 지대 외에도 다른 거는 급락가 좀 덜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러다가 이제 14세기 초반 봉건제 위기 맹하, 14세기 맹야 때는 그 당시 이제 농업기술 혁신 부족, 비효율적인 부용도를 한계에 있는 토지기간, 지적의 고갈 등등 해갖고 결국 곡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농민의 위험 부담이 감소되죠.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되면서 그다음 화폐로 이제 뭘 받았죠? 지대를 받다 보니까 농민 부담이 감소됐다. 그래서
농업기술 혁신 부족은 아까치 뭐 때문이냐?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때문이죠. 그 당시에 자본이나 노동력을 투여해서 어느 정도 생산량이 올라갔지만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때는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투자할수록 왜냐면 생산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인구는 점점 증가되는데 생산력의 증가 속도는 늦게 되죠. 그러니까 맨델스 법칙에 따르면 인구는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생산량은 산술급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갭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그 당시 이제 토지 공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되면서 그 당시 농민들이 부담이 감소했다. 화폐지대로 납부해야 하는 농민들이 부담이 감소했고요. 그다음 흑사병 유행에서 14기 중반 때는 공공재 위기가 있었죠. 전쟁과 흑사병으로 인구가 감소되고요. 그래서 농촌과 도시의 인구 감소도 상품 생산이 위축되고 농노예가 방되고 공물가가 하락됐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전반적인 얘기고요. 근데 각국의 장원재 양상은 약간 다르다고 했죠. 영국과 프랑스도 다르고 뒤에 이제 동부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달라.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좀 볼게요. 제가 보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죠.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번. 네, 첫 번째 인증은 60번입니다. 지금 27분 정도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이건 좀 이따 할게요.